1789년 파리, 지금으로부터 약 230년 전. 비가 그친 거리에는 진흙과 썩은 냄새가 뒤섞여 있습니다. 빵집 앞에는 아침부터 길게 줄이 늘어서 있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아이 하나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배를 움켜쥔 채 울 힘도 없이 고개만 떨굽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있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입니다. 오늘도 빵이 없대. 가격이 또 올랐대. 분노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 시각 파리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금빛 식기들이 테이블 위에 반짝입니다. 와인이 넘쳐 흐르고 고기와 빵이 끝없이 쏟아집니다.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은 춤을 춥니다. 굶주림도 절망도 이곳에는 없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시간, 하지만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상. 그리고 그의 여름, 더 이상 참지 못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손에는 낫과 몽둥이, 그리고 단 하나의 질문을 들고, 왜 당신이 나를 다스리는가? 이 질문 하나가 수백 년 동안 유지되던 세계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일단 시계를 18세기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시대 세계의 기본값은 단순했습니다. 왕이 다스린다. 신이 허락했으니까. 이걸 왕권 신수설이라고 합니다. 왕의 권력은 신에게서 온 것이니 왕에게 저항하는 건 신에게 저항하는 것이고 그건 곧 지옥행위였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이죠. 반박 자체를 원천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프랑스에는 루이 14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말이 있는데요. 짐이 곧 국가다. 말 그대로입니다. 국가는 나는 국가. 내가 결정하면 그게 법이고 내가 원하면 그게 정의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려면 전제가 있어요. 왕이 현명하고 왕이 선하고 왕이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야 한다는 것. 문제는 그런 왕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자기 배를 채웠고 귀족들은 세금을 안 냈고 그 세금은 고스란히 농민들 몫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농민들은 수입의 70%부터 80%까지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70%부터 80%까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금 조금만 올라도 난리가 나는데 그 시대엔 그게 당연한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8세기 중반 유럽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자들이었습니다. 볼테르는 교회와 왕권을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사슬에 묶여 있는가? 존 로크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국민은 나쁜 정부를 바꿀 권리가 있다. 이 말이 얼마나 혁명적인 말인지 지금은 느끼기 어렵습니다. 당시엔 이걸 책으로 썼다가 잡혀가는 거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말이었죠. 근데 이 생각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책이 싸졌고 카페에서 사람들이 모여 이 책들을 읽고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776년 대서양 건너편에서 폭탄이 터집니다. 미국 독립선언.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 문장이 얼마나 파격적이냐 하면 이걸 쓴 토머스 제퍼슨 본인이 노예 600명을 소유한 농장주였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문장이 한 번 세상에 나오고 나면 다시 집어넣을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렇다면 노예는요? 여성은요? 식민지 사람들은요? 이 질문이 다음 200년을 지배하게 됩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터집니다. 도화선은 단순했습니다. 빵값이었습니다. 풍작으로 빵값이 폭등했고 굶는 사람들이 넘쳤습니다. 반면 왕실은 여전히 사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중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 세 단어가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처음엔 희망적이었습니다.
왕의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이 주권을 갖는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혁명은 괴물로 변했습니다. 혁명 세력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로베스피에르라는 인물이 권력을 잡으면서 혁명의 적이라는 이름으로 수만 명을 단두대로 보냈습니다. 귀족도, 성직자도, 심지어 같은 혁명 동지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 시기를 공포정치라고 합니다. 자유를 외치던 혁명이 공포로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로베스피에르 본인도 단두대에서 죽었습니다. 혁명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은 거죠.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그는 혼돈을 정리하고 질서를 가져왔습니다.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전쟁에서 연전연승하면서 영웅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황제가 됐습니다. 자유를 위해 왕을 처형했던 나라가 새로운 황제를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민주주의의 첫 번째 교훈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유는 얻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혼돈 앞에서 자유보다 질서를 선택합니다. 이 교훈은 나중에 훨씬 더 비싼 값을 치르고 다시 증명됩니다. 19세기로 넘어갑니다.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뒤 유럽은 다시 왕정으로 돌아갔지만 계몽주의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19세기 내내 유럽 곳곳에서 혁명과 반동이 반복됐습니다. 민주주의는 서서히, 아주 서서히 뿌리를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의회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미국은 헌법을 기반으로 공화국을 키워나갔습니다. 프랑스도 결국 공화정을 확립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런데 딱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들이 동시에 제국주의 열강이었다는 겁니다. 영국은 인도를 지배했습니다. 프랑스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필리핀을 점령했습니다. 자국민에게는 자유를, 식민지 국민에게는 착취를. 이게 얼마나 노골적인 위선이냐 하면 영국 의회에서 인도인의 자유에 대한 연설이 나오던 바로 그날, 인도에서는 영국 군인들이 시위대에 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사랑한다. 너희는 우리가 허락할 때 자유롭다. 이 위선이 나중에 냉전 시대에 엄청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민주주의가 자유의 편이 아니라 강자의 편이라는 불신이 전 세계 식민지 국가들 사이에 깊이 박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더 급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1929년 10월 24일 뉴욕 증권거래소가 붕괴됩니다. 하루아침에 기업들이 쓰러지고 은행들이 문을 닫고 수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대공황입니다. 이때 민주주의 국가들의 대응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의회에서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결정은 늦었습니다. 정책은 오락가락했습니다. 그 사이 국민들은 굶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패턴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절망할 때 누군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힘든 건 민주주의가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 지도자입니다. 히틀러였습니다. 그는 독일 국민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가난한 건 유대인 때문이다. 당신들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건 베르사유 조약 때문이다. 나를 따르면 독일은 다시 위대해진다. 무섭게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1933년 히틀러는 선거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민주주의 선거로.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히틀러는 민주주의를 총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민주주의 절차를 이용해서 민주주의를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민주주의는 그것을 파괴하려는 자에게도 똑같이 열려 있습니다. 독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에는 무솔리니가 있었고 스페인에는 프랑코가 있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막 뿌리를 내리려던 나라들에서 파시즘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계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2차 세계대전입니다. 전쟁 초반 민주주의 진영은 밀렸습니다. 프랑스는 독일의 공격에 6주 만에 항복했습니다. 6주입니다.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치던 나라가 6주 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국은 홀로 남았습니다. 독일군의 공습이 매일 밤 런던을 불태웠습니다. 처칠은 국민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참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고립주의였습니다. 우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죠. 그러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합니다. 다음 날 미국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의 진짜 힘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개방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보가 공유됐습니다. 자유로운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동맹이 가능했기 때문에 힘을 합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공장들이 24시간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4년 동안 미국이 만들어낸 전투기, 탱크, 군함의 숫자는 독일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전체주의의 단독 결정 구조가 민주주의의 집단적 힘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5월 8일 독일이 항복했습니다. 1945년 9월 2일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파시즘은 끝났습니다. 민주주의는 살아남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를 버텨냈습니다. 전쟁이 끝난 1945년 세계 지도를 보면 민주주의 진영이 확실히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승전국 연합군이 함께 베를린에 입성했는데 서쪽에서 들어온 미국, 영국, 프랑스는 한 방향을 바라봤고 동쪽에서 들어온 소련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편이었지만 같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소련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가장 많이 싸웠고 가장 많이 죽었다. 이제 우리의 방식대로 세계를 재건할 것이다. 그 방식은 민주주의가 아니었습니다. 파시즘이라는 괴물은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동쪽에서 새로운 깃발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낫과 망치. 이번 상대는 달랐습니다. 총칼로 협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상을 팔았습니다. 착취 없는 세상, 평등한 세상, 노동자의 천국. 그리고 이 말이 민주주의가 외면했던 수십억 명의 가슴에 불씨처럼 박혀 들어갔습니다. 민주주의는 왕을 이겼고 파시즘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긴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총 한 발 없이 전 세계를 전장으로 만드는 전쟁이.